네. 잼버리 돈잔치, 잼버리 돈잔치. 예, 잼버리 조직위원회가 127억 원의 후원금 외에도 기업이나 공공기관으로부터 기부금만 29억을 받아 챙겼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기부금은 행사가 시작된 후에 이게 부실 준비 논란이 불거진 4일 동안에 최소 22개 기업으로부터 냉동 탑차, 얼음, 생수 등을 주로 기부받아서 챙긴 돈이라고 합니다. 잼버리 조직위원회가 허구한 날 돈잔치를 했는데 그것도 부족해서 준비부실 논란이 나자 다시 기업들한테 손을 벌렸다는 거죠. 삼성전자, 이게 무슨 뭐 호구입니까? 삼성전자 19억 1,700만 원 현물 기부했다고 합니다. NH농협은행 현금과 현물 4억 3천만 원. 하나그룹 현금 3억 원. LIG 넥스원 현금 3천만 원. 뭐 등등입니다. 공공기관 중에 또 이 기부를 한 기관이 있어요. 이 공공기관은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거 아닌가요? 국민 세금으로 기부를 해요? 어떤 공공기관들이 이런 정신 나간 짓을 했나 봤더니 한국농어촌공사, 새만금개발공사, 한국도로공사 각각 현금 5천만 원씩 기부했답니다. 전북개발공사 현금 1,000만 원. 이게 모두 새만금 SOC 사업과 관련이 있는 곳들이에요. 기부라는 이름으로 공공기관이 이걸 뇌물을 줬다고 그래야 되나 어째야 되나 뭐 하여튼 말이 아닙니다. 이제 잼버리에 대해서 감사원 감사 그리고 검찰의 수사가 본격적으로 진행이 될 겁니다. 감사원 감사는 가장 먼저 착수가 될 건데 바로 이런 것들 하나하나를 낱낱이 샅샅이 파헤쳐야 되겠습니다. 그건 그렇고 참 한덕수 총리가 직접 화장실까지 청소하면서 주무장관들 현장에서 직접 챙겨라 이렇게 지시를 했고 탄핵받았다가 업무 복귀한 지 일주일밖에 안 된 이상민 장관은 실제로 4일부터 현장에서 수경을 했어요. 이게 잼버리 대회가 텐트 치고 수경하면서 함께 대회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낮에 활동할 때도 중요하지만 밤에 잠을 잘 때 이 낮에 모기들이나 날벌레들이나 해충들이 낮에는 별로 오지 않잖아요. 밤에 이제 잘 때 그때 이제 괴롭히잖아요. 사고가 나도 밤에 사고가 날 가능성이 많고 그러니까 당연히 주무장관이 수경을 해야죠. 잼버리 야영장에서 함께 자야죠. 그 잼버리 청소년들과 똑같은 텐트 치고 똑같이 자봐야 이게 뭐가 문제구나 뭐가 힘들구나 알아서 대처해라도 세울 거 아닙니까? 그냥 대충 둘러보는 것만으로 뭐가 문제인지 정확하게 알 수 있나요? 그래 이제 이상민 장관은 그렇게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주무장관이 김현숙 여가부 장관인데 이 사람은 하룻밤도 야영지에서 잠을 자지 않고 수경하지 않고 이게 몇 킬로 떨어졌다 그러더라? 하여튼 뭐 좀 떨어진 다른 그 변산반도 어디에서 그 16km 떨어진 무슨 휴양소에서 잤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비판 여론이 이제 뭐 이렇게 올라왔어요. 그러면
그 뭐 잘한 일이에요? 고개 숙여야지. 굳이 여기에 대해서 여가부가 보도 설명 자료를 냈습니다. 뭐라고 냈냐? 당시 김현숙 장관은 수경을 검토했으나 신변을 위협하는 협박으로 경찰 보호를 받는 상황에서 수경을 할 경우에 위해 요소가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수경을 하지 않았다고 밝혔어요. 오히려 어디 휴양시설에서 이 숙박을 했다는데 거기가 더 위험한 거 아닌가? 인적도 별로 없는 4만여 명의 잼버리 대원들이 있고 또 경찰의 신변 보호까지 받으면서 그게 위험하고 그게 위해 요소가 더 커질 바가 딴 데 가서 잤다. 지금 이걸 해명이랍시고 내놓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대회 기간 내내 현장을 떠나지 않았다는 것을 거듭 강조했는데 아니 총리가 직접 거기서 수경하면서 현장 지키라고 했는데 잠은 밖에서 자고 온 사람이 현장을 떠나지 않았다는 게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난 참네. 이런 해명은 오히려 국민의 부활을 돋우는 해명이에요. 차라리 그냥 고개 숙이고 말지. 정말 참. 네,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안동시에 있는 공무원 노조가요. 안동시 노조가요. 민노총 탈퇴를 선언했는데 민노총은 바로 안동시 노조의 노조 지부장 등을 배제하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뭐 이러한 사안은 앞으로 계속 일어날 거고 이미 포스코 지회 등에서도 이런 분쟁을 거쳐서 노조 민노총 탈퇴를 성공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이 안동시 노조의 민노총 탈퇴 선언에 대해서 주목하는 대목은 이 탈퇴 이유입니다. 윤석열 퇴진 주장 우리 더 이상 못하겠다 이거. 민노총이 허구한 날 윤석열 퇴진. 이거 외치고 정치 투쟁하고 있는데 우리 더 이상 그거 못하겠다. 그래서 상급 기관인 민노총을 탈퇴하겠다. 이렇게 입장을 밝힌 겁니다. 경북 안동시청 공무원 노조입니다. 이 경북 안동시청 공무원 노조는 이 민노총 및 전국 공무원 노조 전공로에 소속돼 있었는데 민노총과 전국 공무원 노조를 탈퇴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정권 퇴진, 사드 배치 반대 등 정치 이념 투쟁에 골몰하는 민노총의 염증을 느낀 2030 세대 공무원들이 탈퇴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전공로 안동시 지부는 오늘 오는 다음 주가 되겠습니다. 30날 31일 날 임시총회를 열어서 민노총 전공로 탈퇴를 위한 전체 조합원 1,300여 명의 찬반 투표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2021년 8월에 강원도 원주시청 노조가 민노총 탈퇴한 후 2년 만에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안동시 지부는 민노총 전공로에 너무 잦은 정치 투쟁을 탈퇴 이유로 내세웠습니다. 유철환 지부장은 저희 공무원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전공로는 민주노총의 방침에 따라
이석기 의원 석방, 국가부 안보 폐지, 사드 배치 반대에 이어 지금은 윤석열 정권 퇴진, 이상민 행안부 장관 파면까지 요구하고 있다. 전공로는 지난해 11월 전체 조합원을 대상으로 윤석열 정부 정책평가 총투표를 실시한 바가 있는데, 이태원 참사 책임을 물어서 이상민 장관을 파면, 처벌하는 안건 등 7개 사안에 대해서 찬반 투표를 벌였어요. 그때 이 안동시 지부는 유일하게, 전공로 산하 지부 중에 유일하게 총투표 참여를 거부했습니다. 이 유철환 지부장은 요즘 젊은 조합원들 사이에서는 전공로에서 정책을 만들고 집행하는 과정에 현장의 목소리가 제대로 들어가지 않는다는 불만이 상당하다. 지부 간부 대다수를 차지하는 30대 이하 조합원의 80%가량이 총투표 참여를 반대해서 거부 결정을 내렸던 것이다. 전공로 조합원이 내는 조합비의 70% 이상을 상급단체인 노총, 민노총, 이 분담금 명목으로 가져가는 것에 대한 거부감도 탈퇴를 추진하게 된 동력이 됐다. 안동시 지부 경우에 조합원들이 매년 1인당 조합비 15,000원을 걷는데, 그중에 민노총을 포함한 전공로 중앙이 8,000원, 전공로 경북본부가 3,000원을 상급단체 분담금으로 가져갔다는 겁니다. 15,000원 냈는데 실제로 안동시 노조에는 5,000원만 떨어지는 거죠. 3분의 2를 이 상급단체가 가져갔네요. 거의 강탈 수준이네. 이게 안동시 노조만 그렇겠습니까? 전공로 산하, 민노총 산하 대부분의 이 단위 조합들은 이런 식으로 상급단체인 민노총과 산별이 조합비를 가져가고 있을 겁니다. 유철환 지부장은 조합원이 원하지 않는 정치투쟁에 조합비를 과도하게 많이 지출하는 것 아니냐, 이런 문제의식이 조합원들 사이에 있었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그런데 이 안동시 노조가 상당히 의미가 큰 노조입니다. 전공로 내에서 최근 수년간 조합원 수를 아주 빠른 속도로 늘리는 그런 노조로 주목을 받아왔던 노조입니다. 안동시 지부 조합원이 2019년에는 150명에 불과했지만 4년이 지난 현재는 150명이 1,300명이 됐어요. 거의 9배 가까이 늘은 것 아닙니까? 안동시 내 유일한 단일 노조고, 2021년부터는 사측 안동시청과 매년 단체 교섭도 벌이고 있는 노조입니다. 이렇게 안동시 노조가 탈퇴를 선언하자 인근에 있는 경주시, 김천시 등 경상북도 지역 다른 전공로 지부에서도 민노총 탈퇴하려는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다고 합니다. 정부가 집단 탈퇴를 가로막는 산별노조 규약의 독소조항을 철폐하는 시정명령을 내린 바가 있거든요. 그러자 탈퇴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요즘 노동 현장에서는 민노총 탈퇴하려는 노조가 줄을 잇고 있는데, 민노총이 윤석열 정권 퇴진,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반대 등 정치투쟁, 이념투쟁에 골몰하는 데 염증을 느껴서 20대, 30대 MZ세대 조합원들 중심으로 탈퇴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지난해 11월에는 금속노조 탈퇴를 포스코 지회가 감행했고, 또 지난 5월에는 롯데케미컬 대산지회가 화성노조 탈퇴를 결정한 바가 있습니다. 이런 새로운 2030 MZ세대 중심의 노조 탈퇴 움직임, 정치투쟁, 이념투쟁을 반대하는 이런 움직임이야말로 노동조합의 정상화에 아주 의미 있는 움직임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정론 일침이었습니다.
본인 수사에는 몇 분 돌아가셨나? 한동훈 장관이 이재명이가 자꾸 윤석열 정부를 향해서 정치 탄압받고 있다. 국가폭력, 검찰을 얘기하는 거죠. 국가폭력을 행사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데 대해서 한동훈 장관은 자꾸 폭력하니까 이재명이가 본인 수사 과정에서 몇 분이나 돌아가셨는지 한 번만 생각해 보라. 본인이 데이트 폭력이라고 하면서 변호했던 흉악범 피해를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보라. 폭력이란 단어 가지고 뜬금없이 그런 말을 어떻게 만들어내냐. 이렇게 반격했어요. 또 이재명의 체포동의안 관련해서 보이콧하자. 그러면서 전부 본회의장을 나가자. 이것도 그 꼼수 민영배의 주장이죠. 그 민영배 맞습니까? 예, 꼼수 민영배. 이 문제 관련해서 한동훈 장관은 저는 민주당에게 불체포 특권 포기하라고 한 적이 없다. 4번 연속 방탄했다가 국민들이 무서워서 특권 포기하겠다고 말한 것은 이재명 아니냐. 또 김은경 아니냐. 그냥 하기 싫으면 하지 않으면 된다. 매번 자기들끼리 이랬다 저랬다. 자기들끼리 심각해졌다가 갑자기 화내다가 결국은 남 탓하지 않느냐. 결론은 항상 방탄 포기하지 않겠다는 것 아니었느냐. 민주당에서 어제 얘기한 본회의장에 다 들어갔다가 다 퇴장하자. 이거는 지금까지 했던 4번의 방탄보다도 훨씬 더 심각한 저질 방탄이다. 이렇게 아주 직격했습니다. 이 한동훈 장관은 국회만 나가면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하고 언쟁을 벌이게 되는데 이재명이가 자신에 대한 구속영장을 8월에 임시국회 비회기 중에 청구하라. 이렇게 주장한 적이 있어요. 뭐 요리집 예약하냐. 한동훈 장관이 이렇게 한마디 했는데 이거 정상적인 말이 아니다. 수사 상황에 따라 구속영장 청구 여부가 정해지는 것인데 그걸 국회 일정 계산하고 어떻게 수사를 해서 날짜를 맞춰주냐. 증거에 따라 법적 절차에 따라 수사하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영장 청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영장 청구를 했는데 마침 그때 국회가 열려 있으면 국회에다가 보내는 것이고 국회가 열려 있지 않으면 그냥 데려다가 영장 실질 심사 받는 것이지. 왜 검찰의 사법권이 국회 일정에 맞춰줘야 되냐. 어제 법사위 회의 중에 최강욱이 하고 또 충돌이 됐는데 최강욱이가 한동훈 장관의 답변을 듣다가 그러니까 깐족거린다는 소리를 듣는다. 이렇게 지적을 했어요. 국무위원한테 깐족거린다가 뭡니까? 뭐 표준에 있는 거라고 또 최강욱이가 주절주절 떠들던데 한동훈 장관이 이랬어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최강욱 의원님께 그런 얘기를 들으니 진짜 이상하다. 국회의원은 갑질하라고 그 자리에 있는 게 아니다. 그 참 제가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저렇게 번번이 당하면서 계속 덤벼든다는 거예요. 이 당한 줄을 모르나? 아니면 당해도 내 이름 한 번 더 나는 게 낫다고 생각하나? 참 자,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최강욱일 전하면서 근데 왜 요즘 이 김우겸이가 조용하지? 그랬는데 김우겸이 조용할 리가 없죠. 나타났습니다. 법사위원회에서 그 최상병 사건 관련해서 김의겸이가 갑자기 문건을 흔들었어요.
법사위 회의에서 문건을 흔들었어요. 문건을 흔들면서 김의겸이가 한 말은 이겁니다. 제가 지금 그 최상병 수사 기록을 가지고 있는데요. 수사 기록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 병장들이 한 진술이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수사 기록. 이거 기밀 문건이거든요. 그 이자가 기밀 문건을 흔든 거예요. 내가 기밀 문건 갖고 있다. 그러면서 이 관련자들의 진술 내용을 상임위에서 읽어 내려갔어요. 법사위의 유상범 의원, 국민의힘 의원이죠. 참 수사단장, 전 수사단장이죠, 지금. 그 사람이 수사 책임자니까 이 수사 기밀, 이거 관리 책임이 있었는데, 혹시 그 전 수사단장이 기록을 몰래 복사해서 야당에다가 자료를 전달한 건가? 이게 이해가 안 되니까. 수사 자료, 수사 기밀 자료가 어떻게 국회의원 손에 가서 이게 상임위에서 막 흔들면서 이게 내용이 읽혀지냔 말이에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니까 전 수사단장이라는 사람이 자료를 야당에다가 갖다 줬나? 이렇게 혼잣말처럼 예, 도저히 이해가 안 되니까. 예, 그러자 당연한 거 아닙니까? 도대체 누가 당신은 어떻게 해서 그 수사 기밀 문서를 입수하게 됐냐 물어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자 김의겸이가 아마 아차했을 거예요. 그 순간. 이거 광범위한 의미의 수사 기록이다. 아니 진술을 직접 읽어줬다며. 저도 엊그저께 지난주에 이 수사받고 왔습니다만 수사관의 질문, 그다음에 그 수사받는 사람의 답변, 이거를 다 쓴 다음에 마지막에 다 검토하게 하고 지장까지 찍어야 이게 수사 기록인데 무슨 광범위한 의미의 수사 기록이 따로 있어요. 그러면서 광범위한 의미의 수사 기록이라서 입수 경위까지 알려줄 필요는 없다 이랬어요. 어딘가 이게 입수하긴 한 모양이에요. 지가 이렇게 소설로 창작한 것 같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러자 출석했던 이종석 국방부 장관은 수사 기록은 유출돼서는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출이 맞다면 법적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했어요. 갑자기 심각해졌죠. 이제 김의겸이 이거 어떡하지? 법적 조치는 강제 수사를 뜻합니다. 김의겸이가 입수경이 알려줄 필요 없다라고 버텨도 강제 수사 들어가면 상황이 달라지죠. 또 송옥주라는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어디서부터 외압 받아가지고 이걸 번복했냐고 이종섭 장관한테 추궁을 하자 이종섭 장관 외압은 없었습니다. 외압은 없었습니다. 국방부가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 수사를 재검토한 결과 상급 부대장인 사단장에 대해서 혐의를 적용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봐서 사실관계만 적어서 경찰에 넘기기로 한 겁니다. 이렇게 답변했어요. 이게 당시의 여단장이 이제 우리 해병대원들을 수색에 투입하면서 강물에 들어가도록 했는데 그 당시에 장화 높이로만 입수하라고 제안을 했답니다. 장화 높이니까 정강이 밑이죠. 물은 밑이죠. 물은 밑이에요. 물은 밑이니까 그런 정도 물이면 아무리 물살이 거세도 해병 대원들이라면 크게 위험하지 않을 거다 생각하고 또 이 무릎 아래 장화 높이에도 이렇게 수색을 할 때 뭔가 감지되거나 할 수 있으니까 했는데 이게 중간 단계에서 지시가 내려지는 중간 단계에서 허리 높이로 지시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허리는 좀 다르죠. 허리 높이로 들어가면 언제든 가슴 높이로 갑자기 푹 빠질 수도 있고
허리 높이로 가면 몸을 센 물살 경우에는 제어하기가 쉽지 않아지거든요. 그래서 왜 여단장이 장하 높이로 입수를 제한했는데 중간 단계에서 허리 높이로 지시가 바뀌었느냐, 이걸 파악을 하고 이 지시를 바꾸어서 내린 대대장 등 중령 2명에 대해서는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서 이첩했다,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이거 뭐 자꾸 그 전 수사단장이라는 사람이 외압을 받았네 어쩌네 그러면서 지금 그 종북 주사파들 중에서 이 군 문제 관련해서 계엄령 문건 때부터 이 가짜뉴스 괴담 퍼뜨렸던 자들하고 함께 어울려서 지금 자꾸 이걸 정치화하고 있는데, 이 사안에 대해서는 팩트가 이러하다라고 하는 점을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인식하시고, 저 종북 주사파들의 가짜뉴스 괴담에 현혹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자,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이재명이 법카 유형을 몰랐을 리 없다. 이 공익제보자가 계속해서 이제 발언을 하고 있는데요. 7급 공무원이었죠. 이재명의 이 아내 김혜경이를 수행하는 것을 당시에는 당연하게 생각했다. 원래 그런가 보다 했다. 쉽게 말해서 경기도청 공무원들이 불법을 인지하지 못할 정도로 불법에 오염되어 있었고 타락되어 있었다. 전체가 다 그랬다. 이런 주장을 하면서 이재명의 비서들은 점조직으로 움직여서 누가 무슨 범죄 행각을 저질렀는지를 서로 알지 못하게 철저하게 운영되고 관리되고 있었다. 그래서 내가 공익제보한 것은 내가 아는 범위 안에서만의 공익제보니까 비서들에 대한 전수조사를 해서 내가 아는 범위 바깥에 나와 유사한 또는 나가 저지른 잘못보다 훨씬 더 중대한 범죄 행위들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이재명의 비서들에 대한 전수조사가 필요하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재명의 법카 유형과 관련해서는 명절 선물에 집안 제사까지 다 경기도청 법카 국민 세금으로 이재명이가 썼다. 개인적으로 보내는 명절 선물, 선상 갈 때 사용하는 제사 음식, 집안 제사에 올리는 음식도 모두 세금으로 처리했다. 법카로 썼다. 그리고 영수증 처리할 때는 직원 격려용으로 쳤다. 이재명 집에 가서 이불 빨래 했던 적도 있다. 배소연이가 순회동에 있는 이재명 집에서 이불을 가지고 와서 공간 세탁기에 돌려서 빨아가지고 그걸 봉지에다가 넣어서 어디에 갖다 넣으라 이렇게 지시한 적이 있다. 이재명이 속옷도 직접 세탁해서 정리해놓고 사진을 찍어서 배소연한테 보고했다. 휴일에도 이재명의 식사를 직접 준비했다. 이게 무슨 공무원이 아니고 이게 완전 노비 아닙니까? 노비. 그러면서 이재명이가 김혜경의 법카 유형을 몰랐을 리가 없다. 이재명이가 법카 유형의 주모자니까 이재명이를 조사해달라. 이렇게 국민권익위원회에다가 다시 공익신고를 한 겁니다. 경찰은 작년 9월에 이재명에 대해서 법인카드 유형과 이재명 사이에는 연결고리가 발견되지 않았다 이러면서 사건을 그냥 자체 종결을 해버렸어요. 검찰에 보내지 않고. 그러니까 이 공익제보자는 그거 경찰의 수사가 잘못된 거다. 이재명이가 김혜경의 법카 유형 사건을 몰랐을 리가 없다 하면서 여러 가지 정황을 지금 다시 제시하면서 국민권익위원회에다가 부패 사건으로 이재명이를 다시 고발하고 있는 겁니다. 이 공익제보자는 이재명이가 경기도 법인카드로 자기가 먹을 그리고 아내가 먹을 아침 식사가 구매되고 있다는 사실을 몰랐을 리가 없다. 또 아내 김혜경이 배소연 등에게
법인카드 불법 유용 관련된 위법한 지시를 한다는 사실을 몰랐을 리가 없다. 그러면서도 경기지사라는 지위와 권한을 이용해 이재명 자신과 아내 김혜경의 이익을 위해 공금 횡령 등이 이루어지게 했다. 이건 명백한 부패 행위다. 이재명은 경기지사 시절에 평일은 제한 없이 썼고, 법인카드를 쓸 수 없는 휴일에도, 법인카드라고 하는 게 몇 월 며칠 어디서 이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법인카드니까 공적 활동에 써야 되는데 일요일 날 노는 날 공적 활동을 했을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휴일 날에는 법인카드를 쓸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휴일날 공간에 혼자 있을 때도 직원들 시켜서 식사 배달 받는 이른바 수라상 의전을 받았다고 하는데, 이건 뭐냐면 배달 음식 하면 되게 플라스틱 용기에 담기잖아요. 이걸 받아갖고 와서 공간에서 다시 국은 데우고 해서 국그릇에다가 다시 옮겨 놓고 하는 식으로 해서 사실 상을 봐서 이재명이한테 갖다 바쳤다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휴일 경우에는 그 식당에 장부를 달아놓고 평일날 법인카드 가져가서 긁어줬다는 거예요. 이재명이 밤 챙기느라고 주말에도 직원들이 출근했다. 이게 한 사람 갖고 안 됐던 모양입니다. 이렇게 해서 법인카드를 유용했는데 이걸 어떻게 이재명이가 모르냐. 법인카드 불법 유용 횡령의 주범은 이재명이다. 그러면서 이 공익제보자가 이렇게 주장합니다. 이재명이는 성남시장 시절부터 예산 1,000만 원 단위까지도 다 기억할 정도로 숫자에 밝았다. 그런데 본인이 먹고 쓰는 데 대해서 이걸 몰랐다는 건 말이 안 된다. 경기도 법인카드로 비용을 쓰면서 본인 계좌 금액은 그대로인 걸 당연히 알았을 것이다. 이 공익제보자는 심지어 이재명이가 사용하는 샴푸, 이자는 특정 브랜드만 좋아해 했던 모양이죠. 이재명이가 사용하는 샴푸를 사려고 경기도청이 수원에 있거든요. 그 샴푸를 사려고 청담동 일대로 심부름을 가기도 했다. 그 동네에서만 파는 샴푸가 따로 있나 보죠. 가서 내 돈으로 먼저 샴푸값 결제하고 영수증을 갖다 주면 경기도 비서실 직원 개인 명의 계좌에서 그 액수만큼 내 계좌로 입금을 해줬다. 왜 지금 와서 발언을 시작했냐고 하는 기자의 질문에 아직까지 이재명이가 저 제1야당 대표 국회의원으로 버젓이 활동하는 것을 보면서 아니 정권은 바뀌었는데 세상에 변한 게 없네 하는 생각에 이르러서 추가 신고를 하게 됐다. 그동안 이재명 지지자들로부터 신변 위협을 느껴서 호텔, 모텔 전전하다가 집도 이사했고 지금은 경찰이 제공한 스마트워치를 차고 호신용 3단봉을 가지고 다닌다. 이렇게 자신의 근황을 설명했어요. 이 인터뷰를 한 언론이 이재명 민주당 당대표 이재명의 비서실에다가 공익제보자가 이런 주장을 하는데 당신들 입장을 밝혀달라고 하자 그 비서실의 입장은 짤막하게 한 줄 나왔습니다. 밝힐 입장이 없다.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장외로 나가는 이재명. 어제 우리 윤석열 정부의 공식 입장이 3시경에 발표가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더불어민주당 정복 주사파들 급하긴 급했죠. 통상적으로 보면 정부 발표를 보고 나서 거기에 문제가 있으면 문제를 제기하는 식으로 야당이 움직이는 것이 맞는데 이것들은 그 2시간 전인 1시부터 결론 정해놓고 결의대회라고 하는 걸 했어요. 이재명은 맨 처음으로 마이크를 잡고 국민안정 비상사태를 선언한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투기를 반대한다. 모두의 바다 우리가 지킵시다. 이런 피켓팅을 했습니다.
이재명이는 결국 일본이 최악의 환경 파괴를 선언했다. 과학적 검증도 주변국 이해도 일본 국민의 동의도 없이 원전 오염수를 인류의 공공재인 바다에 내다버리겠다는 해악을 저질렀다. 용납할 수 없는 결정에 들러리를 쓰고 방패막이 역할을 했던 윤석열 정권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박광원이도 윤석열 정부와 대통령에 묻는다.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 투기와 관련해 일본 정부로부터 어떤 통보를 받았는지 투명하게 밝히고 우리 정부는 어떤 입장을 일본 측에 전달했는지 밝혀야 한다. 이거는 2시간 후에 있었을 정부의 발표를 들었으면 다 해소됐던 문제인데 이것들이 먼저 결의대회를 하면서 이런 식으로 의혹을 제기하고 프레임을 갖다 덮어 씌웠습니다. 해양투기 저지 무슨 공동위원장 우원식 일본의 오염수 방류 결정을 국제범죄이자 대한민국 주권 침해 상황으로 규정하고 비상행동에 돌입하겠다. 일본에 있는 도쿄전력의 방사능 오염수를 처리해서 방류하는 문제가 대한민국 주권 사항입니까? 어쨌든 더불어민주당 종북주사파들은 17개 시도당에 구성되어 있는 대책위원회 전국 253개 민주당 지역위원회별로 규탄 행동을 시작하겠다. 일본 대사관의 항의 방문에 방류 결정을 철회할 것을 요구하고 국회를 거점으로 촛불 행동에도 나서겠다고 했습니다. 그야말로 결론 정해놓고 행동하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무슨 큰일이나 난 듯이 국가 비상사태 운운하면서 떠들어대니까 공포가 전염될 수밖에 없죠.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발표가 나니까 시장이 한산합니다. 손님들이 안 오는 걸 억지로 오라고 할 수도 없고 타격이 큽니다. 창원시에서 횟집 운영하는 분의 얘기고요. 걱정이 이만저만 아닙니다. 오늘만 해도 예약이 너무 없어 가게를 대청소했습니다. 남편이 잡은 고기 팔고 있는데 앞으로 고기 잡아도 팔리지 않을 것 같아 더 문제입니다. 해운대에서 횟집 운영하는 분의 말씀입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들 코로나 팬데믹으로 오랜 침체기를 겪은 데다 엔데믹에 접어들고도 고물가 소비 부진 등으로 경영이 완전히 정상화되지 않은 시점에서 원전 오염처리수 방류라는 큰 파도를 다시 만나게 됐다고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수산물 소비 위축이 어업인들뿐만 아니라 외식업계, 급식업계로 퍼질 수도 있겠다. 이런 걱정들도 하고 있습니다. 제주에서 수산물 관련 사업을 하는 분은 오염수 단속 강화에 신경 쓴다고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닿는 정책이 필요하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 방안을 검토 중이다 그랬고 전통시장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온누리 상품권을 도매시장에서도 사용할 수 있게 풀겠다. 동행축제 때 기획전도 준비하고 있다. 해수부 관계자도 중기부에 코로나 때 소상공인을 지원했던 틀이 있어 실무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뭐 정부도 나름대로 이 어업인들과 횟집 등 경영하는 이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 대한 지원책에 대해서 실무 검토에 들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종북주사파들이 앞으로 지금까지 퍼뜨려 온 괴담과 앞으로 퍼뜨릴 괴담과 정치적 선동 이것 때문에 전반적으로 수산업계뿐만 아니라 우리 일상생활과 관련돼서 소비가 위축되고 그렇게 될까봐 사실은 좀 걱정이 많습니다. 오늘 고성호 칼럼에서도 이 문제를 주제로 이제는 민생이다. 이렇게 제 생각을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갑니다. 자, 조금 전에 전해드린 대로 이재명이와 더불어민주당 종북주사파들은 모든 것을 윤석열 대통령과 윤석열 정부에 뒤집어 씌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제 연합뉴스TV에서 좌파 편을하고 토론하면서도 여러 차례 지적을 했는데 이 오염수를 처리해서 해양에 방류한다는 결정은 2021년에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 때 결정이 된 겁니다. 공식적으로. 그때
정부는 문재인 종북주사파 정권이고 그때의 집권당은 지금의 더불어민주당입니다. 지금 이렇게 국가 비상사태니 뭐니 하면서 온 세상이 난리나 난 듯이 떠들대는 이 더불어민주당, 이 문재인 종북주사파 세력이 그러면 2021년에 그럼 도대체 뭘 했냐? 아무것도 안 했거든요. 아무것도 안 한 게 아니에요. 일본 정부의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을 사실상 용인했어요. 증거가 있습니다. 살펴보겠습니다. 2021년 4월에 원자력안전위원회,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원자력안전위원회입니다. 이게 원자력 규제, 일본의 원자력 규제위원회에다가 철저한 심사 촉구 서한을 보냈어요. 일본 원자력 규제위원회가 객관적이고 독립적으로 심사를 하라라고 촉구하는 서한을 발송했어요. 이거는 방류 반대하고 차원이 다른 겁니다. 방류는 어쩔 수 없다. 그런데 심사를 객관적이고 독립적으로 하라. 이런 촉구 서한이에요. 일본 규제위, 원자력 규제위가 도쿄전력의 처분 계획에 대한 심사 진행에서 도쿄전력이 이제 해양 방류로 간다고 하니까 그것을 감시하고 규제하는 일본 원자력 규제위원회가 도쿄전력의 처분 계획에 대한 심사 진행에서 이것이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객관적 독립적으로 심사해라. 이렇게 요구한 겁니다. 그럼 이 얘기는 뭡니까? 국제 기준에 부합하면 괜찮다 이런 뜻 아닙니까? 그 국제 기준에 부합한다 안 한다는 것은 IAEA가 2년여에 걸쳐서 검증을 했어요. 그리고 또 규제기관으로서 처분 이행 과정을 감시하고 결과를 빠르고 투명하게 공유해달라고 그랬어요. 자, 문재인 종북 주사파 정권이 당시에 일본 정부와 일본의 원자력 규제위원회에다가 요구한 것은 지금 윤석열 정부가 IAEA 그리고 일본 정부와 협상해서 얻은 것보다도 수준이 낮아요. 이것들이 그거밖에 안 한 거예요. 또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의 전문 인력과 장비를 2021년까지 보강해서 2년 후에 계획된 일본의 오염수 해양 방출에 대응해 감시 주기와 지점을 확대하도록 준비할 계획이라고 써 있습니다.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이미 2년 전에 2023년에 일본의 오염수 해양 방출이 예상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현실적으로 받아들이고 거기에 대응해서 감시 주기와 지점을 확대하도록 준비하겠다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때 다 알고 있었어요, 이것들이. 그리고 이걸 반대하거나 저지할 수 없다는 것도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기준을 맞춰서 방류하면 문제가 없다는 것도 판단을 했어요, 이것들이. 그래서 일본의 원자력 규제위원회에다가는 기준에 맞게 투명하게 엄격하게 독립적으로 감시해라 라고 요구했고 거기에 상응해서 2021년까지 전문 인력과 장비를 보강해서 2023년에 방류가 이루어질 것 같으니 감시 주기와 지점을 확대하도록 준비하겠다고 자기들 입장을 밝히고 있어요. 지금 우리 정부가 200개 지점에 감시 주기와 지점을 확대해서 지금 이미 실시하고 있잖아요. 문재인 종북 주사파 정권 때 이 오염 처리수에 대한 입장과 지금 윤석열 정부가 하고 있는 일을 보면 윤석열 정부가 훨씬 더 실무적으로 강하게 일본 정부와 IAEA를 압박해서 문재인 종북 주사파 정권 때보다 더 강하고 더 투명하게 그리고 더 직접적으로 우리가 감시하고 활동하고 있는 겁니다. 이 2021년 4월에 이 문재인 종북 주사파 정권 때 원자력 안전위원회가 제시한 것 중에 하나는 IAEA 차원의 검증에 우리 측 전문가 참여를 추진한다는 것도 있어요. 실제로 IAEA 검증단에 우리 측 전문가가 들어갔잖아요. 그리고 IAEA의 종합보고서가 나온 후에도 방류를 실무적으로 감시할 IAEA 사무소에 우리 전문가가 정기적으로 방문하도록 IAEA와 일본 정부와 다 양해가 돼야 약속이 된 것 아닙니까?
문재인 종북 주사파 정권이 제시했던 것들은 120%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구현되고 있는 겁니다. 또 2020년 10월입니다. 일본의 스가 요시히데 총리가 해양 방류를 결정한 것은 2021년 4월이니까 그 6개월 전에 후쿠시마 해양 방류는 불가피하다고 하는 일본 내에 이 논의가 활발하게 개진되고 있었어요. 그 시점에 대한민국의 외교부 장관 강경화는 뭐라고 발언했냐 하면 후쿠시마 오염수의 방류는 일본 주권의 문제입니다. 파트너 국가인 일본의 입장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거 국회에서 이렇게 답변했어요. 일본 주권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리고 외교적 파트너 국가인 일본의 입장을 우리가 이해해야 한다라고 강경화가 2020년에 국회에 나가서 답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국제사회의 원칙과 규범을 지켜야 효과적 외교가 가능하다 이렇게. 국제사회의 원칙과 규범이 뭡니까? 원자력에 관한 IAEA의 과학적 판단을 받아들이는 것이 국제규격이지. 강경화를 이어서 문재인 종북 주사파 정권 때 외교부 장관을 한 자가 정의용입니다. 자, 이 자는 2021년 4월에 스가 요시히데 총리가 해양 방류를 결정한 그 시점에 뭐라고 그랬냐? 국회 답변을 통해서 일본의 오염수 방류는 IAEA 절차에 따른다면 반대할 것 없다. 이게 문재인 종북 주사파 정권 때 외교부 장관이 공식적으로 국회에서 한 발언이에요. 그래놓고 이것들이 국가 비상사태니 뭐니 하면서 전국에 해양 방류를 반대하는 무슨 집회를 하니 촛불을 하니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을 시키자고 발의를 하자는 등 선전선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정의용이는 이렇게 국회에서 답변했습니다. 정보 제공 등 오염 처리수 관련된 정보 제공 등 3가지 여건이 마련되고 오염수 방류가 국제원자력기구 IAEA 기준에 맞는 적합성 절차에 따라서 된다면 굳이 반대할 건 없다. 우리 국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을 하면서 3가지 정도를 일본에게 줄기차게 일관되게 요구하고 있다. 1. 충분한 과학적 근거를 제시하고 정보를 공유해달라. 2. 한국 정부와 사전에 충분히 협의해달라. 3. IAEA 검증 과정에 한국 전문가가 참여하는 것을 보장해달라. 120% 다 구현된 것 아닙니까? 그러면서 정의용이가 이런 말도 했어요. 미국도 일본 정부의 원전 오염수 방출 문제는 IAEA의 적합성 판정을 받아야 한다는 기본 원칙에서 우리와 같다. IAEA가 괜찮다 하면 괜찮다는 거예요. 이게 국제 기준이라고. 문재인 종북 주사파 정권은 이미 2020년에 강경화 발언이 2020년 10월에 나왔습니다. 이미 2020년에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 없다고 결론을 내려놓은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공개를 하지 않았어요. 이것들이. 공개를 하지 않았어요. 욕먹을까 봐. 그런 사실이 2021년 4월에 밝혀집니다. 국민의힘의 안병길 의원에 의해서. 자, 우리 정부가 지난해라고 하는 게 2020년입니다. 이거는 이 기사가 2021년 기사예요. 우리 정부가 지난해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과학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결론낸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문재인 정부 관계자도 이 같은 결론에 대해서 사실이라고 인정했다. 이게 서울경제의 기사입니다. 2021년 4월의 기사예요. 정부 부처 합동 태스크포스는 2020년 10월에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관련 현황 보고서를 작성해서 대응 방안을 논의했는데 이 보고서를 국민의힘 안병길 의원이 입수해서 국회에서 질의를 한 겁니다. 문재인 정부는 2020년에
일본이 후쿠시마 원전 내에 보관 중인 오염수 처분 방안 결정을 완료하고 발표 시기 결정만 남았다고 진단하면서 정부는 일본이 방출할 오염수가 우리 국민과 환경에 미칠 영향이 유의미하지 않다고 평가했다. 이미 2020년에 저 오염수 방류해도 우리 국민의 안전에 영향 없다라고 공식적으로 판단한 거예요. 정부가. 그래놓고 이것들이 공개만 하지 않았어요. 원자력안전위원회는 7차례의 전문가 간담회를 2020년에 진행을 했습니다. 오염수를 정화하는 일본의 다핵정 처리 시설 알프스 성능에 문제가 없다고 7차례 전문가 간담회를 진행한 결과 결론을 내렸어요. 2020년에 이미 문재인 종북 주사파 정권 때. 또 국제 기준인 유엔 방사능 피해 조사 기구의 방법을 사용해 일본 해안가 인근 지역의 방사선 영향 평가를 자체적으로 실시를 했어요. 그 결과 수치가 타당하다고 결론을 냈어요. 삼중수소 노출에 대한 영향도 생체에 농축되기 어렵다. 수산물 섭취 등으로 인한 유의미한 피폭 가능성이 매우 낮다. 이렇게 2020년에 종북 주사파 정권들이 판단을 한 거예요. 오염수가 국내 해역에 들어올 가능성에 대해서는 해류에 따라 확산 희석돼서 영향 없을 것이다. 이런 판단들을 2020년에 문재인 종북 주사파 정권 때 다 내려놓은 거예요. 이렇게 해서 문제없다고 결론을 내리고 일본 측과 문재인 정부는 일본 측과 오염수 방출에 대한 논의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 입장에서는 스가 요시히데 총리는 한국과 다 협의가 됐으니 이제 해양 방류를 공식적으로 공표하겠다 해서 2021년 4월에 공식적으로 공표한 거예요. 그런데 2년 반이 지나서 이제 방류가 되자 저 종북 주사파 저것들이 윤석열 정부가 아무것도 안 했다. 윤석열 정부가 오염수 배출을 용인하고 방조했다. 국가 비상사태다. 윤석열을 탄핵해야 한다. 이러면서 이쯤 촛불 집회하겠다고 전국에 더불어민주당 조직들을 총동원령을 내리고 있는 겁니다. 철저히 분쇄해야 됩니다. 제가 지금 아침에 나와서 옛날 기억을 더듬어서 2021년 4월에 스가 요시히데의 해양 방류 결정 전후에서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종북 주사파 정권이 표명했던 입장을 좀 찾아보라고 해서 10분 만에 찾아냈어요. 이 자료가. 국민의힘 도대체 뭐 하는 겁니까? 이런 거 갖고 싸워야지.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이재명, 김남국의 꼼수, 꼼수 장렬. 제가 어제 연합뉴스 TV에서 김남국 얘기가 나오길래 또 하나의 꼼수 장렬이다 이렇게 논평을 시작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이재명이가 쌍방울 대부송금으로 제3자 뇌물죄로 입건이 되자 황당한 얘기다 이랬는데 기자가 왜 황당하냐고 물으니까 대답 안 하고 그냥 가버렸어요. 비회기에 영장을 청구해야 한다. 그 왜 그러냐 그랬더니 또 대답 안 하고 가버렸어요. 영장을 회기 중에 청구하면 어떡할 거냐 물으니까 대답 안 하고 가버렸어요. 비회기 영장 청구를 얘기하면서 이재명이는 정치적 혼란을 야기하려는 정치 공작이다 이랬습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 이 이재명이가 완전히 자신감 상실이구나. 이게 회기 중에 영장 청구를 해서 본회의에서 표결하면 이길 자신이 없다는 거예요. 지 스스로 정치적 혼란을 야기하려는 정치 공작이다. 이렇게 규정을 하니까. 언제 청구해도 더불어민주당 168명이 똘똘 뭉쳐서 부결하면 아무 문제 없잖아요. 해봐라 할 텐데 기자가 지금 겁이 나는 거예요. 이번에는 본회의에 가면은 표결 가결될 것 같거든. 완전 쫄은 거죠. 그래서 이자가 자꾸 비회기 하는 겁니다.
그럼 비회기는 어떻게 되냐? 비회기에 청구하면 영장실질심사를 바로 받습니다. 국회 표결하지 않고. 그렇게 해서 영장실질심사에서 분명히 구속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왜 이자가 자꾸 비회기를 얘기하냐? 그렇게 해서 구속이 일단 돼 놓으면 그리고 나서 며칠 있다가 본회의가 열리잖아요. 국회가 열리잖아요. 그러면 비회기에 체포된 국회의원에 대해서는 석방 결의안을 제출할 수가 있습니다. 국회의원 4분의 1이면 안건이 성립이 돼요. 그러니까 비명계, 반명계 빼더라도 친명계 가지고서 친명계 한 7, 80명이 서명하면 체포된 그래서 구속된 이재명에 대한 석방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할 수 있어요. 그래 놓고 표결로 가면 승산이 있다. 이런 계산인 것 같아요. 구속시킬 거냐 말 거냐가 아니고 이 체포동의안이니까 체포동의안을 국회에서 표결하면 아니 영장실질심사에서 소명을 하고 나오면 되잖아 해서 표결 가능성이 많지만 영장실질심사를 거쳐서 감옥까지 가 있는 이재명이를 석방시키자고 할 때는 이게 그 감성적 코드가 좀 달라지는 거예요. 이미 구속되어 있는 당대표를 우리가 구해야지. 그래서 비회기 하는 거는 이재명이의 또 하나의 꼼수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거나 말거나 김성태는 이재명에 대해서 이제 작심하고 저거 이재명이 저거는 내가 손봐야 되겠다. 이런 것 같습니다. 이재명에 대해서 그 대선 경선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첫날에 자기가 그 밑에 사람들 시켜가지고 2억을 쪼개기 후원을 했다는 거예요. 그거를 법정에서 밝혔어요. 내가 2억 원 쪼개기 후원을 했더니 이재명이가 그걸 알고 모를 수가 있습니까? 2억 원의 돈이 들어갔는데 이재명이 비서가 고맙다고 연락을 해오더라. 이재명이가 알았을까요? 아니 알았으니까 비서 통해서 전화했겠죠. 이게 김성태의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나는 지금까지 이재명에 대해서 안 좋게 얘기한 적이 없지만 최근 나한테 노상강도라고 하고 나 이거 평생 민주당 지지해 왔지만 또 대선 당시 우리 회사 직원들 전부 이재명이 찍었는데 이제 우리 가족까지 나하고 회사 우리 가족까지 공격하고 있다. 더 이상 이재명의 이 횡포를 나는 참을 수 없다. 이제 내가 알고 있는 거 다 터뜨리겠다. 이재명이가 어떤 사건으로 먼저 감옥에 가게 될지 그걸 다 예측할 수가 없어요. 예. 워낙 여기저기 막 네. 이게 이제 이재명이가 곧 감옥 갈 것 같잖아요. 정황상 제가 연말 전에는 이재명이 감옥 갈 거라고 많은 분들이 그걸 제일 궁금해 하시니까 제 감으로 연말까지는 올해 안에는 이재명이 감옥 갈 겁니다라고 말씀을 드려왔는데 이거 누구보다도 이재명이가 제일 먼저 느끼지 않겠습니까? 아 이거 감옥에 아무래도 가야 될 것 같으네. 저는 이재명이가 지금 그거 느끼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그 느낌을 제일 먼저 전달받는 게 누굴까요? 김혜경이요? 에이 아니지. 개딸들. 분신이라며. 그러니까 이제 개딸들 입장에서는 거의 패닉이 된 거죠. 아니 우리 개아버지가 감옥을 간단 말이야? 자기들은 뭐 개아버지라 부른다면서. 예? 그래서 이장님이라고 부른다고. 그래서 이 개딸들이 좀 제정신들이 아닌 것 같아요. 민주당의 더불어민주당의 성남 지역구에 윤영찬이라고 국회의원 하나 있어요.
이게 이제 어느 아파트에 가서 주민 간담회를 하는데 그 자리에 이 개딸이 하나 나타나가지고 완전히 깽판을 쳤다는 겁니다. 깽판을 쳤다는 거예요. 이 윤영찬이가 대표적인 이낙연계거든요. 그러니까 이 윤영찬이의 페북에 보면, 그러니까 윤영찬이가 이제 이 개딸들이 깽판 치는 거를 찍어가지고 아마 영상을 첨부한 것 같아요. 페북에 보면 어디 감히 이재명 뒤통수에 칼을 꽂고 나서 여기 나타나느냐 뭐 이런 식이에요. 행사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배신 때려놓고 무슨 X 소리야. 뭐 오늘 죽었다. 윤영찬 잘 걸렸다. 오늘 아주 뭐 이런 얘기들을 이 개딸들은 이걸 다 영상에 담는가 봐요. 윤영찬이도 영상에 담았고 개딸도 영상에 담았어요. 예, 정치권에서는 이게 점점 극단을 향해 치닫고 있는 개딸들의 이상 행동, 이게 그 봉건적 군주, 봉건적 주군, 뭐 주군도 아니지 개 아버지라고 부르는 정도니까 이재명의 정치적 목숨이 경각에 달린 상황과 무관치 않은 것 같다, 이렇게 분석들 하고 있습니다. 자, 이재명이 그렇고요. 김남국이가 제가 어제 이것도 연합뉴스 TV에서 논평을 하면서 꼼수 장렬이라고 그랬는데, 그러면서 제가 논평하면서 제가 이렇게 경계했습니다. 불출마 선언했다고 의원직 제명 공고를 변형시키거나 이게 무시하면 안 된다 그랬는데 웬걸 이것들이 아예 회의를 연기해 버렸어요. 이 김남국의 불출마 선언의 이 내용 중에 이런 게 있거든요. 심의 결과와 관계없이 뭐 제명 공고가 내려지건 아니면 그보다 좀 약한 징계가 내려지건 심의 결과와 관계없이 내년 22대 내년 총선에는 불출마하겠다 해놓고, 요 다음이 이제 본론이죠. 제 간절한 바람이 있다면 안산 시민을 위해, 지역구인 안산 시민을 위해 임기 끝까지 책임을 다하는 것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임기가 내년 5월 말입니다. 지금이 8월 이제 거의 다 됐으니까 9월부터 따지면 9, 10, 11, 12, 1, 2, 3, 4, 5, 9개월이잖아요. 9개월 동안만 월급 더 받게 해주세요. 이렇게 읍소한 거예요. 이자가 무슨 의정활동에 무슨 의욕이 있고 관심이 있겠어요. 안산 시민은 무슨 그냥 이제 임기도 얼마 안 남았으니까 자르지 마시고 중간에 그냥 9달 동안 월급만 좀 받게 해주세요 라고 읍소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자의 읍소를 듣고 윤리위 소위가, 윤리특별위원회 소위가, 이게 우리 쪽 3명 저쪽 3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더불어민주당 쪽이 특위위원장을 맡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아야 오늘 회의하지 말고 며칠 좀 더 있다가 하자, 30일로 회의 자체를 연기해 버렸어요. 그래서 불출마 꼬리로 9개월간 세비 더 타먹겠다고 하는 꼼수를 장렬시켰다. 제가 이렇게 어제 해설을 했습니다. 근데 그 꼼수가 약간 통하는 것 같아요. 이 배지들이 말이죠. 뭐니 해도 이것들이 동업자 의식이 있거든. 야, 내년에 어차피 출마도 안 한다는데, 야, 그건 세비 한 9달 더 주고 말지. 아마 이렇게 결론이 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저는 이게 더불어민주당 또 하나의 무덤이 될 것이다. 그렇게 예측합니다.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정률성을 기린다. 이게 제정신이냐. 이 정률성이라는 자, 조금 전에 제가 조금 이따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정률성 기념공원 사업은 문재인 종북 주사파 정권 때 2020년 5월에 발표됐습니다. 예, 그때는 뭐 누가 시비 걸기도 어려웠을 거예요. 제가 정률성이라는 이 이름을 들은 거는 한 10여 년 전입니다. 제가 백두산 가려고 이렇게 가서 그 조선족, 연변 조선족들을 만났을 때 조선족들이 중국에서 어떻게 지내나 중앙정계에 영향력이 있나 이런저런 얘기할 때 정률성이라는 이름을 제가 그때 들었어요. 저도 그때 처음 들었는데 중국에서는 대단한 혁명 영웅으로 추앙받고 있다 이러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조선족이라서 자기들도 이 사람들 다 조선족들이 거의 대부분 중국 공산당 당원들 아닙니까? 그래서 자기들도 그 정률성 동지 덕분에 이렇게 대우받고 있다 이런 얘기를 그냥 하더라고요. 그때 제가 정률성이라는 자의 이름을 제가 처음 들었습니다. 그게 한 16, 17년 전인 것 같습니다. 자, 그 정률성이를 광주시가 문재인 종북 주사파 정권 때인 2020년에 5월 달에 기념공원을 세우겠다, 조성하겠다고 발표를 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이 광주시 재정으로 기념공원을 만들려고 그동안 쭉 추진 작업을 해왔어요. 강기정이가 시장으로 있으면서 쭉 해왔어요. 이 문제가 뒤늦게 알려지면서 박민식 보훈처 장관이 페북에서 반대 입장을 아주 강력하게 개진했습니다. 보십시오. 박민식 장관의 주장입니다. 48억 원을 누구에게 바친단 말입니까? 라는 제목의 글입니다. 광주시가 올해 말까지 정률성 기념공원을 짓는다고 합니다. 이미 광주에는 정률성 길 이름이죠. 도 있고 정률성 생가도 보존되어 있습니다. 음악재, 고향집 복원에도 이미 많은 세금을 썼는데 안중근 의사, 윤봉길 의사도 못 누리는 호사를 누려야 할 만큼 안중근 공원, 윤봉길 공원은 없잖아요. 안중근 의사, 윤봉길 의사도 못 누리는 호사를 누려야 할 만큼 정률성 이자가 그렇게 대단한 업적을 세웠단 말입니까? 하늘에서 이 정률성 찬양 작업을 지켜보고 계실 독립지사와 호국 영령들이 얼마나 통탄할지 솔직히 부끄럽습니다. 정률성이 독립유공자인가요? 그는 대한민국을 위해 일제와 싸운 사람이 아닙니다. 1939년 중국 공산당에 가입하고 현재까지 중국 인민해방군의 행진곡으로 되어 있는 팔로군 행진곡, 현재는 중국 인민해방군 행진곡을 작곡한 장본인입니다. 해방 후에는 대한민국으로 온 것이 아니라 북한으로 귀국해서 조선인민군 구락부장을 지냈고 인민군 협주단을 창단해서 단장이 됐고 인민군 행진가, 조선인민군 행진가를 작곡해서 6.25 전쟁 당시에 북한군이 내내 전쟁을 하면서 이 인민군, 조선인민군 행진가를 불렀던 바로 그자입니다. 또 6.25 전쟁 발발하자 전쟁 위문 공연단을 조직해서 중공군, 6.25 전쟁에 갑자기 끼어든 중공군을 위로하고 다닌 자입니다. 이에 그치지 않고 아예 중국으로 기화해서 중국 공산당을 위한 작품을 쓰다가 중국인으로 생애를 마친 자입니다. 북한의 정부 수립에 기여하고 조선인민군 행진가를 만들어서 6.25 전쟁 남침의 나팔을 불었던 자, 조국의 산청과 부모 형제의 가슴에 총뿌리를 겨눈 공산군 응원대장이었던 그자는 결단코 독립유공자로 인정될 수 없습니다. 중국 영웅, 북한 영웅인 그자를 위해 기념공원이라니 광주에다가 북한의 애국열사 능이라도 만들겠다는 뜻입니까? 그러면 김일성이도 항일운동했으니 김일성 기념공원 짓겠다는 것과 무엇이 다릅니까? 48억이라는 막대한 세금이 투입되는 일입니다. 비록 광주시 재정이 쓰인다고는 하지만 그러면
광주시 재정은 국민 혈세가 아닙니까? 대한민국 헌법 가치가 부정되는 이 사업에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의 혈세를 마음대로 쓴다면 재정 규율을 바로 세우는 차원에서라도 엄격히 대응해야 합니다. 국가보훈부 장관으로서 대한민국을 무너뜨리기 위해 앞장섰던 사람을 우리 국민 세금으로 기념하려 하는 광주시 계획에 강한 우려를 표합니다. 전면 철회되어야 마땅합니다. 이렇게 페북에 글을 올렸습니다. 그러자 강기정이가, 광주시장 강기정이가 광주는 정률성 역사공원에 투자합니다라는 글을 올려서 박민식 장관한테 반박을 했어요. 이 강기정의 글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광주는 정률성 선생을 영웅시하지도 폄훼하지도 않는다. 뛰어난 음악가로서의 그의 업적 덕분에 광주에는 수많은 중국인 관광객이 찾아온다. 광주는 정률성 선생을 광주의 역사 문화자원으로 발굴 투자할 것이다. 항일 독립운동가 집안에서 태어나 조국의 독립운동을 위해 중국으로 건너가 항일운동가 겸 음악가로 활동하다가 중국인으로 생을 마감한 그의 삶은 시대의 아픔이다. 이렇게 썼어요. 야, 강기정이 정말 교활하죠? 왜? 항일 독립운동가 겸 음악가로 활동하다가 중국인으로 생을 마감했다 돼 있잖아요. 이게 6.25 전쟁 때 한 역할, 북한의 조선인민군 이 행진곡 지원군을 싹 뺐어요. 지도 이거는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지. 그것만 싹 빼고 마치 위대한 음악가를 기리는 것처럼 이렇게 써놨어요. 그러면서 정률성 선생은 시진핑 주석이 한중 우호에 기여한 인물로 김구 선생과 함께 꼽은 인물이다. 야, 김구급으로 싹 시켜 세우면서 나와 다른 모두의 등을 돌리는 적대의 정치는 그만하시고 다양한 것, 새로운 것을 반기는 우정의 정치를 시작하시죠 라고 반박을 했어요. 그러자 내가 보니까 아무래도 강기정이가 박민식 장관한테 잘못 걸렸어요. 박민식 장관이 즉각적인 재반박 글을 올렸습니다. 제목은 중국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라고요? 라는 제목의 글입니다. 저는 이 박민식 장관의 이 글을 호남에 계신 분들이 꼭 한 번은 읽기를 바랍니다. 호남에 정말 기념할 인물이 없습니까? 호남은 민주화운동의 성지일 뿐만 아니라 대대로 독립과 호국의 본산이기도 했습니다. 서재필 박사 등 호남 출신 독립유공자가 무려 2,600명이 넘습니다. 어디 그뿐이겠습니까? 군산고등학교 등 6.25 때 가장 많은 학도병을 배출한 학교가 있는 곳도 바로 호남입니다. 호남은 순천, 여수, 광양, 벌교, 보성, 강진 등 전라남도 17개 학교 180명의 학생들이 지원하여 유일하게 학도병들로만 대대가 편성될 수 있었던 지역이기도 합니다. 서부덕 소위, 박창근 상사, 황금재 상사, 박평서 상사, 오재룡 상사 등 맨몸으로 북한 괴뢰군의 전차에 뛰어든 6탄 10용사 중에 5명이 호남 출신입니다. 참으로 자랑스러운 호남의 역사고 호남의 정신 아닙니까? 기억하고 기념해야 할 영웅들이 이렇게나 많은데 광주시는 왜 이 많은 분들은 제쳐두고 하필이면 정률성 같은 공산당 나팔수의 기념공원을 짓겠다는 것입니까? 그게 역사를 기억하는 광주시 강기정의 방식입니까? 중국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라고요? 그럼 돈이 되는 일이면 국가 정체성이고 뭐고 필요 없단 말입니까? 시대적 아픔이요? 바로 그 시대적 아픔을 알기에 더 분노하는 겁니다. 정률성, 그자가 만든 군가를 부르며 몰려왔던 중공군, 북한 괴뢰군에 의해 죽임을 당한 수많은 이들의 피가 아직 식지 않고 있는 대한민국입니다. 그런 반국가적인 인물을 기념하라고 지방정부가 있는 게 아니고 지방 국민들의 세금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주장하는 것은 적대의 정치가 아니라 상식의 정치입니다. 그리고 강기정이가 꼬리 내리고 잽싸게 도망갈 것 같기는 한데 박명식 장관과 강기정 같은 얼치기 좌파가 논쟁 좀 제대로 하는 모습을 보고 싶네요. 정론 1침이었습니다. 후쿠시마 처리수 방류와 정부의 대책. 후쿠시마 오염 처리수가 오늘 방류될 것 같습니다. 오후 1시경으로 일본 언론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IAEA는 배출 첫날인 오늘부터 이 방류되는 오염 처리수가 안전 기준에 부합하는지 현장에서 감시하고 평가할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또 우리 정부는 일본 측이 1시간 단위로 방류 관련 데이터를 공개하는 별도 웹사이트를 구축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방류가 시작되면 웹사이트 가동도 동시에 시작될 것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 새로 가동되는 웹사이트에 공개되는 정보는 이송설비, 상류 수조, 취수구 등에 설치된 방사선 감시기 측정값, K4, 바닷물과 희석시키는 K4 탱크에서 희석 설비로 이송되는 오염수의 유량, 그리고 해수펌프 유량 등입니다. 이들 데이터는 유량계나 감시기에서 연속적 자동적으로 측정되는 수치들이고 이 수치들은 한국어로도 소개될 예정이라고 우리 정부가 밝혔습니다. 한덕수 총리는 오염 처리수 방류와 관련해서 기준에 안 맞는 방류가 진행되면 국제적으로 제소하도록 외교부가 항상 준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어느 한 핵종이라도 우리가 생각하는 베크렐 기준에 안 맞으면 즉각 중단을 요구할 것이다. 오염수 방류 초기에는 일본 측으로부터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받을 것이다. 69개 핵종 중 39종은 현재 발견도 안 되지만 그러나 69종을 다 보겠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또 한덕수 총리는 수산물 수입 금지 해제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 정부는 할 수 있는 모든 방법과 방안을 동원해 안전하다고 느낄 때까지 수산물 금지 조치를 시행해 나갈 것이다. 이렇게 분명히 밝혔습니다. 지방자치단체들도 비상대책을 가동하고 있습니다.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검사를 대폭 늘리고 수산물 이력제 품목과 원산지 표기 등에 대한 단속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신속하고 투명한 정보 공개를 위해 검사에 시민 참여를 늘리고 수산물 소비를 촉진할 수 있는 예산 확보 등도 서두르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산지, 어종 불문하고 모든 종류의 수산물을 대상으로 매일 표본조사 시행하고 검사 결과를 실시간 공개합니다. 가락시장, 노량진시장, 수협, 강서공판장 등 3대 도매시장에서는 휴무일인 일요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방사능 검사를 진행할 것입니다. 시내 대형마트와 전통시장 등에서 유통되는 수산물에도 매일 표본 검사를 시행합니다. 강원도는 월 2회 주요 위판장 수산물을 수거해 방사능 검사를 시행해 왔으나 오염처리수 방류 이후는 월 2회를 매일 검사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전라남도는 조사 품목과 횟수를 기존의 62개 800건에서 전 품목 1200건 이상으로 확대합니다. 경상남도는 방사능 검사를 주당 20건에서 40건으로 확대합니다. 수산물 방사능 검사 결과는 당연히 실시간으로 공개가 됩니다. 서울시는 검사 결과를 식품안전정보, 서울시 농수산식품공사 등 홈페이지 두 곳에 실시간 공개하고 결과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게 안전신호등 형식으로 표시합니다. 안전하면 녹색 이런 식으로요. 경상남도는 방사능 검사를 아예 공식 유튜브로 생중계해서 시민들이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일본산 수산물의 유통 이력과 원산지 표기 단속도 강화되는데 서울시는 일본산 수산물을 취급하는 음식점 판매업소 3,000곳을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의무 대상 20종을 특별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경상남도는 민간 명예감시원 60명을 선발해 일본 수산물 원산지 단속을 연말까지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전라남도는 수입 수산물 유통 이력제 품목을 17개에서 21개로 늘리고 원산지 표기 품목을 기존 15개에서 20개로 확대합니다. 울산시는 원산지 특별점검 대상을 491곳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경상남도는 예비비 16억 원을 확보해 지역 수산물 소비 촉진과 활성화에 나서기로 했고, 부산시도 안심 소비 캠페인, 지역 축제 행사와 연계한 수산물 소비 촉진 사업을 발굴하기로 했습니다. 전라남도는 대규모 소비 촉진 행사를 개최하고 수산물 안전성 홍보 확보와 홍보 강화와 수산물 수매 등을 정부에 건의한다는 방침입니다. 또 일본 오염수 방류 현장에 한국 전문가가 2주에 한 번씩 현장에 가서 점검하기로 했다고 정부가 발표했습니다. 이런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오염처리수 방류와 관련된 긴급 비상대책에도 불구하고 수산물 시장은 그야말로 거래가 완전히 끊긴 상태입니다. 부산의 자갈치 마산 어시장, 국민일보가 루포 기사를 올렸는데, 이 사진으로 보면 저희가 지난번에 인천 연안 종합어시장 또 노량진 수산시장 가서 취재한 것과 똑같은 그림입니다. 상인들만 있고 소비자, 시민들은 한 명도 없는, 거의 없는 이런 사진들입니다. 도매가로 주겠다고 외쳐도 살 사람이 있어야 거래가 되죠. 코로나는 간신히 넘겼지만 더 걱정이다. 자갈시장은 가격 흥정하는 모습 자체를 찾아보기가 어려웠고, 마산 어시장도 비슷했습니다. 저희 아미고 회원들 중에서 지난번에 전국 동시 다발로 진행했던 수산물 먹기 이벤트를 이제야말로 한번 제대로 해야 될 때 아니냐, 이런 의견을 저희 방송국에 보내고 계십니다. 지난번에는 날짜와 시간을 정해서 동시에 했는데, 저희들 지금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데, 정리가 되는 대로 내일 시청자와 함께 시간에 여러분께 알려드리겠습니다. 몇 월 며칠 몇 시로 정하지 않고 아예 다음 주 월화수목금 5일 동안 각 지역 본부의 사정에 따라서 또 우리 아미고 회원님들의 형편에 따라서 5일 내내 수산물 먹기 이벤트를 릴레이식으로 동시다발적으로 진행하면서 그 수산물 먹기 릴레이 현장을 저희들한테 영상으로 보내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들도 하고 있습니다. 아직 확정되진 않았습니다. 내일 시청자와 함께 시간에 자세한 저희들의 계획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갑니다. 네, 다시 촛불 들고 나선 민주당. 어제 이 더불어민주당 전국 주사파들이 국회 본회의장 그 계단 앞에, 국회 본관 앞에 다들 비옷 입고 하여튼 데모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이가 이 자리에서 갑자기 예언을 해보겠다 이랬어요. 예언을 해보겠다. 그럼 지가 예언을 하면 되잖아. 예언을 해보겠다 했으니까 나 이렇게 예언한다 해야 되잖아. 한번 보세요. 예언을 해보겠다 해놓고 방류 후 7, 8개월이면 제주 해역에 오염수가 도달할 텐데, 야, 이렇게 무식한가? 방류 후에 이 크루시어 해류를 타고 태평양을 쭉 돌아서 우리 해역으로 올라 그러면 최소 4, 5년 또는 7, 8년 걸린다는 게 이 전문가들이 여러 수백 번 얘기한 건데, 하여튼 이자는 방류 후 7, 8개월이면 제주 해역에 오염수가 도달할 텐데 총선 시기에, 내년 총선 시기에 정부가 검사를 해보니 방사성 물질이 없네 라고 할 것이다. 여기까지 이다라고 하면 이제 이재명의 예언이 되는 거예요. 이재명이 이렇게, 나는 이렇게 예언한다. 방류 후 7, 8개월이면 제주 해역에 오염수가 도달할 텐데 총선 시기에 정부가 검사해보니 방사성 물질이 없네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 이자가 예언한다고 그래놓고 이렇게 안 끝나요. 할 것이다 라는 의견이 있다 이랬어요. 이게 쫄긴 되게 쫄았어. 갑자기 남의 의견 전하듯이 하는 거예요. 이게 이 발언이 문제가 되면 아니 나 그런 의견이 있다고 전한 것뿐이에요 라고 도망가려고. 에이 참. 정청래 이자는 말이에요. 페북에다가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이순신 장군이 지킨 바다를 침략하려는 핵폐수 방류를 무기로 한 한국 바다 침탈에 친일파가 아니라면 누가 찬성하겠나. 아니 좀 띄어쓰기를 제대로 하든지 이런 비문을 가지고 하여튼 이순신 장군하고 핵폐수 방류하고 친일파를 엮어냈어요. 참. 김용민이라는 자. 민주당 168석으로 윤석열 탄핵 발의하자. 민주당 단독으로 가능하니 이제라도 윤석열 탄핵 발의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이재명과 그 일당들이 이렇게 떠들어대는 거는 다 예상했던 겁니다. 그런데 어제 연합뉴스 기사인데요. 제목이 이렇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내일부터 방류해놓고 이 기사의 진짜 제목은 전국서 반발 목소리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것만 보면 오늘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오염 처리수 방류에 대해서 전국에서 반대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다. 이렇게 들리잖아요. 진짜 그럴까? 그래서 제가 기사를 꼼꼼히 봤습니다. 이 큰 제목 밑에 작은 제목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산, 전북, 충북, 강원 등서 기자회견 농성 시위 이어져 국민안전위의 방류 결정 막아야 정부 규탄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 전국이 윤석열 정부를 규탄하는 이런 시위의 물결로 막 뒤덮인 것처럼 기사가 되어 있잖아요. 그럴 리가 없는데 하고 제가 꼼꼼히 이 기사를 들여다봤습니다. 자, 보십시오. 전국의 환경단체와 시민단체들이 일제히 반대 목소리를 냈다. 이 기사입니다. 충북, 전북, 강원, 부산, 수원, 경남 등 전국 각지에서 기자회견, 농성 1인 시위 등을 통해서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기사는 이겁니다. 전북 환경운동연합이 기자회견을 열었다. 전북에서 움직인 거예요. 전북 환경운동연합에서 기자회견 열었다가 전북이 움직인 거라고 지금 보도가 되고 있는 거예요. 또 충청남도요. 민주당 충남도당이 충청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게 충남이 움직인 거예요. 충북은 어디가 움직였냐?
노동, 여성, 장애인 단체와 진보정당이 참여하는 충북 기후위기 비상행동이라는 처음 들어보는 단체가 기자회견을 열었어요. 기자회견이라고 하는 거 기자회견문 써갖고 한두 명 서서 읽으면 기자회견이잖아요. 이래가지고 또 충청북도가 움직였다는 거예요. 강원도도 움직였다 그러는데 강원도는 윤석열 정권 퇴진 강원운동본부가 기자회견을 했답니다. 경기도도 움직였는데 일본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경기 행동 들어보셨나요? 또 일본과 가까운 부산과 경남에서는 농성과 1인 시위 등이 이어지고 있다 그러면서 그건 누가 하나 봤더니 진보당 부산시당의 노정현 위원장 무기한 농성에 돌입했답니다. 진보당 알죠? 통진당 그 잔존 세력들. 또 진보당 경남도당이 기자회견을 열었다. 경상북도 경주 쪽에는 해양투기 저지 경주시민행동. 전부 다 아마 처음 들어보는 단체들일 겁니다. 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 기후위기 인천비상행동, 인천지역연대 민노총 인천본부가 기자회견 열었다. 후쿠시마 핵오염수 투기 반대 부산운동본부. 자, 이런 그야말로 처음 들어보는 이런 단체들이 기자회견 연 걸 가지고 연합뉴스는 제목을 뽑기를 전국소 반발 목소리. 전국소 반발 목소리. 이렇게 뽑았어요. 아, 참. 이렇게밖에 보도 못하나? 네. 연합통신. 네. 연합통신. 국가로부터 지원받는 몇백억 대의 지원을 받는 기간통신망입니다. 이런 듣도 보도 못한 이런 단체들 많이 반대가 예상됐던 그리고 지금까지 반대를 해왔던 그런 단체들의 기자회견 몇 개 가지고 전국이 마치 윤석열 정부 규탄 이 시위로 다 뒤덮인 것처럼 이렇게 보도들을 하고 있어요. 흔들리지 맙시다. 다음으로 갑니다. 잼버리 조직위원회 폭염이 습격하자 그 13,000여 명의 어린 청소년 잼버리 대원들한테 긴급대책이라고 뭔가를 했습니다. 뭔가를 했는데 그게 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8월 1일부터 당시 발송된 조직위원회가 재난대응책의 일환으로 재난문자를 운영했는데 당시 발송된 재난문자를 이제 확인을 해본 겁니다. 폭염으로 인해서 100명 넘는 잼버리 대원이 쓰러진 8월 2일 개영식 날입니다. 이날 개영식을 앞두고 조직위원회가 대원들한테 오전 11시 17분 그리고 오전 11시 20분에 한글과 영어로 재난문자를
하나씩 보냈습니다. 재난 문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폭염 피해가 예상되니 20분 야외 활동 후 물을 섭취하라. 이게 다예요. 20분 야외 활동 후 물을 섭취하라. 근데 물이 있어야 마시지. 물이 있어야 마시지. 첫날은 500ml 물 1인당 한 병 밖에 주지 않았어요. 당연히 부족하죠. 온열 환자가 쏟아진 다음 날 8월 3일 조직위는 똑같이 또 재난 문자를 보냈어요. 폭염 피해가 예상되니 물을 충분히 마시라. 이 문자만 2번 보냈습니다. 그리고 저것들 할 일 다 한 거예요. 또 그 다음 날부터는 이게 준비가 부실하다 막 이렇게 이제 비판이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8월 4일이죠. 그 다음 날부터니까 8월 4일 재난 문자를 하루에 8개, 9개를 보내고 자기들 할 일 다 했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8개, 9개씩 보낸 재난 문자는 역시 똑같습니다. 폭염이 극성을 부리던 8월 5일 낮 시간대별로 8개, 9개씩 재난 문자를 보냈는데 내용은 이렇습니다. 체감 기온이 33도다. 물을 충분히 마셔라. 33도가 넘었으니 물을 충분히 마셔라. 34도다. 물을 충분히 마셔라. 열대야가 예상되니 물을 충분히 마셔라. 이게 잼버리 조직위원회가 폭염 대책이라고 부산을 떨면서 했던 짓입니다. 계속 물만 충분히 마셔라고 하기가 조금 미안했는지 나중에 하나 추가됐습니다. 염분도 섭취하라. 이 문자를 받은 잼버리 청소년들이 참 어이가 없었을 것 같으네요. 어떻게 이런 거를 재난 대응이라고 하냐고 아마 기자가 취재를 한 모양이죠. 잼버리 조직위원회 관계자가 음성 변조로 이렇게 답변했답니다. 아, 필요한 내용 중심으로 핵심 내용 중심으로만 이렇게 안내를 드렸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자, 이렇게 개판으로 잼버리를 운영해 놓고 그것도 잘했다고 여기저기서 표창장 주고 난리도 아닙니다. 전북 경찰은 이미 표창을 수여했어요. 전라북도 경찰 일 잘했다고 표창장 자기들끼리 주고 받았습니다. 15명이나 되네요. 익산경찰서 표창 추진 중이라고 합니다. 그 밖에 수없이 많은 이 관련 기관이나 단체들이 전부 다 표창장 주느라고 사람들 추리고 있다 그럽니다. 나 정말 네,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정율성이 얘기를 좀 잠깐 해야 되겠습니다. 정율성이가 6.25 때 말이죠. 3일 만에 우리 서울이 함락당하잖아요. 서울을 북해군이 3일 만에 함락한 후에 이 정율성이가 그야말로 개선장군처럼 서울로 들어와서 한동안 머물렀다는 사실이 확인이 됐습니다. 북한의 선전부 간부로 근무했고 6.25 개전 초기에 인민군과 함께 서울까지 내려왔다. 그리고 이거를 문재인이가 중국을 2017년 대통령을 훔친 해죠. 2017년. 그 해 12월에 중국을 갔다 오는데 갔다 온 직후에 이 정율성이를 독립운동 유공자로 그렇게 만들려고 작업을 시작했다. 그런데 당시 보훈 처도 이건 너무하지 않냐 싶었
이건 너무하지 않냐. 아무리 그래도 정률성을 어떻게 독립유공자로 하냐. 내부 반대가 많아서 이제 당시에 실패했다 그래요. 그런데 그 내부 반대한 그 이유 중에 아니 그 사람 6.25 직전에 인민군과 함께 서울에 점령군으로 와가지고 그렇게 활동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을 어떻게 국가유공자로 포창하냐. 이런 반대가 많았다는 거예요. 문재인이가 2017년 12월 13일, 16일 중국을 갔다 오는데 그 직후부터 문재인의 지시로 국가보훈처에서 정률성이를 대한민국 국가유공자 추서 절차를 진행했어요. 보훈처는 신청받고 곧바로 심의에 들어갔습니다. 당시 문재인 청와대 측에서 보훈처에 국가유공자 추서를 긍정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그러니까 거의 명령한 것입니다. 야, 정률성이 국가유공자로 집어넣어. 그런데 보훈처 내부에서 어쨌든 심의 절차가 있으니까 광복과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북한에서 지역 선동부장 맡고 인민군가를 작곡한 사람을 어떻게 대한민국 유공자로 추서하냐 하면서 난색을 표했다는 것이죠. 또 국가유공자를 하려면 뭐 독립운동한 무슨 증거라도 한두 개 있어야 되는데 정률성이 이자가 해방 전에 중국으로 넘어가서 항일운동을 한 활동이 객관적으로 입증이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뭐 운동한 증거가 없다는 거예요. 독립운동한. 그래서 2018년 독립운동자 제1공적심사위원회 제3분과위원회의에서 활동 내용에 독립운동 성격이 불분명하다는 사유로 부결이 됐어요. 야, 그 얼마나 이게 근거 없는 이 날조였으면 문재인이가 지시했는데도 이 심사위원회에서 부결을 시켰겠어요. 지금 광주 일부 시민단체들이 뭐 종북 주사파 단체들이죠. 정률성이가 독립지사인 것처럼 주장하고 있지만 문재인 종북 주사파 정권에서도 이자는 독립운동한 건 아니잖아 라는 의견이 다수였다는 거예요. 당시에 문재인 청와대는 정률성이를 국가유공자 만들기를 역점사업으로 추진했다고 하는데도 실패한 거예요. 그러자 광주시가 국비 48억 원을 들여서 정률성 기념공원 계획에 착수하는데 그게 2020년입니다. 다 문재인 때 벌어진 일이에요. 그런데 왜 문재인이가 이렇게 정률성이를 띄우려고 했을까? 그게 말이죠. 정률성이를 한중우교, 한중우호의 가교로 띄워서 시진핑이를 어떻게든 한국에 오게 만들고 한국에 왔을 때 광주로 데리고 가서 정률성 무슨 기념공원 이런 데서 쇼 한번 하려고 그렇게 매달렸었다는 겁니다. 실제 문재인이는 2017년 12월에 중국 갔을 때 베이징 대학교에서 연설을 했는데 이렇게 연설했어요. 광주시에는 중국 인민해방군가를 작곡한 한국의 음악가 정률성을 기념하는 정률성로가 있다. 지금도 많은 중국인이 정률성로에 있는 그의 생가를 찾고 있다. 정률성을 중국과의 연결고리로 삼았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2018년 보훈처에서 정률성 포상이 부결되자 그 다음 해에 문재인이가 정률성은 안 되면 뭐 그럼 김원봉으로 하지. 그리고 2019년에 김원봉 서운에 나섰던 겁니다. 이 김원봉이도 물론 실패했죠. 그런데 재밌는 게 이 김원봉이가 정률성이라는 이름을 지어줬다는 거예요. 원래 정률성이는 이름이 정부은이었는데 이 김원봉이가 야 부은아 일로 와봐. 너 말이야 음악으로 성공해 해서 음악율자에 성공성자를 넣어서 정률성이라는 이름을 지어줬다는 겁니다. 김원봉이나 정률성 이 다 6.25 전쟁 때 북한 인민군과 중공군이 이기기를 간절히 바랐던 사람들이 이런 자들한테 국가유공자 포상을 하려고 그러고 무슨 기념공원을 만들고 도대체 그 의도와 발상이 의심스럽다.
이 문제는 제가 어제도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만 김원봉 기념공원까지 포함해서 또 윤희상 기념 음악당 이런 거 다 포함해서 전면적인 조사와 수사에 착수해야 된다. 정일성 기념공원뿐만 아니라 그 점을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자, 다음으로 갑니다. 원희룡 나경원의 존재감. 이 정치인의 존재감은 뭐 인위적으로 잘 만들어지는 건 아니에요. 자연스럽게 수년 수십 년의 공력이 쌓이면 그리고 그것이 상황과 맞아서 때가 되면 존재감이라고 하는 게 꼭 누가 뭐 이벤트를 하고 뭐 부추겨서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나경원이 어제 인구 기후 내일이라는 포럼 창립 행사를 열었는데 여권의 주요 인사들이 거의 다 전부 총출동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이 올해 초에 있었던 그 대표 경선 때 수십 명의 초선 의원들이 마치 정계 퇴출이라도 시킬 것처럼 으름장 놓았던 그 나경원입니다. 그런데 6개월도 채 안 됐을 텐데 여권의 주요 인사들이 대거 운집해서 나경원이 주도하는 포럼에 축하를 하고 그렇게 했어요. 정치라고 하는 게 좀 그런 거긴 합니다만 그럴 거였으면 왜 그때 그렇게 핍박을 했나 싶기도 합니다. 나경원의 존재감은 국민이 만들어주는 것이지 국민의힘의 국회의원 몇 사람이 이리 가고 저리 가는 것으로 만들어지는 건 아니다. 원희룡이 오랜만에 특강을 했어요. 새미준이라고요. 지금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 아마 그런 뜻일 텐데요. 여기에 이제 그 친윤계 인사들이 대거 모여 있는 곳입니다. 여기서 원희룡이 특강을 한다 그러자 그야말로 꽉 들어찼네요. 이 자리에서 원희룡은 윤석열 정부 성공을 위해 몇 달 앞으로 다가온 국가적 재편에서 정권교체 강화를 이뤄내야 한다. 이랬습니다. 이게 이제 현직 장관이라서 정책 발언을 상당히 조심스럽게 해야 되는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한 것 같아요. 국가적 재편에서. 이게 선거라는 단어를 안 쓰려고. 또 정권교체 강화. 이미 정권교체는 이루어졌지만 이게 대통령만 바뀌었지 실제 정치권은 안 바뀌었다. 권력교체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런 것들을 이제 강조하면서 이런 용어를 사용한 것 같아요. 원희룡 장관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야당의 터무니없는 공세에 맞서서 내년 좋은 여건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 여당 간판으로 국민 심판받는데 저도 정부적 역할하고 모든 힘을 바쳐 최선을 다하겠다. 지난 정권의 비정상적인 내로남불과 자기들끼리의 먹이사슬, 대한민국을 안에서부터 파괴하는 세력들의 유착을 정상화하는 일을 해야 한다. 국토부가 앞장서서 윤석열 정부의 반카르텔 정상화를 합작 완수하겠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권을 향해서 해야 할 일 제대로 안 한 정권이다. 부동산은 폭등하고 교통 분야는 제대로 투자 추진을 하지 않아 문제만 잔뜩 쌓아놓고 갔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나경원, 원희룡 국민이 만들어준 존재감입니다. 이들의 존재감이 주객관적 상황과 여건이 맞으면 가만히 놔둬도 부각되는 거예요. 정치권에서 인위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아무리 해도 안 되는 일이 있어요. 김기현의 존재감 아무리 만들려고 해도 잘 안 되잖아요. 그게 정치라니까요. 안 되는 건 포기하고 되는 쪽으로 그나마 잘할 수 있는 쪽으로 좀 그렇게 선택과 집중을 전략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론 일침이었습니다.